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그 평균과 한계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이 평균이 올라가는 이유는 자기 혼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날이 그 집어 올립니다. 여기 오른쪽이죠. 올라가는 이유는 마지날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지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하든 상관없이 현재 평균보다 크다면 의리심이 작동해서 그 집 올립니다. 근데 또 이 마음이 완전히 마지날이 마음이 조사모사라 이 한계가 바로 작아지잖아요. 평균보다. 한계가 평균보다 적으면 반드시 이 한계가 이 시기심 작동으로 야, 니 내보다 키 크네. 작아져라, 작아져라. 평균을 바로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딱 작아지니까 바로 평균은 고개를 들고 버리잖아요. 예. 작으니까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왼쪽에 보면은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평균은 계속 하락합니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평균보다 크냐 적으냐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제 평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균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면 왜 일정하게 유지되겠습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크도 안 하고 적도 안 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평균보다 크냐 적으냐 같으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틀린 말들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게 뭐 한계가 오르면 평균도 오른다. 그러니까 한계가 내리면 평균이 내린다. 평균이 오르면 한계도 오른다. 뭐 평균이 내리면 한계도 내린다. 이게 다 틀린 말들입니다. 전 틀린 말. 그리고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계가 일정하면 평균도 일정하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와 평균이 같고 한계도 일정하겠죠. 근데 한계가 일정하다 평균이 일정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한계가 일정해도 평균이 원래보다 한계보다 크면은요 평균은 내려갑니다. 또 평균이 원래보다 한계보다 원래보다 적으면 평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도 일정하더라도 이게 평균이 일정 안 하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이제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다 틀린 말들이에요. 크냐 적으냐 같으냐가 포인트입니다. 일정하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세요. 앞으로 요 평균과 한계 관계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 뒤에 비용 이론에 가면은 아주 나오죠. 자, 그것도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단기 생산의 균형 모색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앞 시간에 우리 단기 생산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단기 생산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노동자를 몇 명을 투하하면은 이 붕어빵의 원가를 가장 낮출 수 있을까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동의 총 생산물이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이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꼭대기에 제로가 됐고요. 이렇게 내려갔고, 평균 생산물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꼭대기 찍고 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인데 노동자를 몇 사람을 투하시켜야 이 빵의 원가, 원가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평균 코스트, 에버리지 코스트인데요. 평균 비용. 이게 원가랍니다. 예? 하나당 만들어내는 비용. 여기 가장 싸게 맥힐까 이 말입니다. 노동자를 몇 사람을 투하해야. 그게 이제 단기 생산자 균형인데, 여기서는 한계가 있는 게 비용은 분석 안 하고 비용은 나중에 이제 사절에서 분석합니다. 철저히 분석할 건데, 대충 이게 이제 성급하게 생산 곡선만 가지고도 이 빵의 원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노동자는 몇 사람을 투하해야 될까? 그
딱 여기서는 몇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고 구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이제 3단계로 구분해 놨죠. 자, 여기부터 여기 이제 노동자가 여기가 쭉 됐을 때 노동자 0명,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되죠. 여기서 노동자를 몇 사람 더해야 이 붕어빵의 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을까? 이건데 구간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AP 최대까지 AP 최대까지 여기까지를 생산의 1단계라고 해놨죠 책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 MP0 구간 여기까지를 생산의 2단계라고 했고요. 요 뒤를 생산의 3단계라고 이렇게 구분해놨죠. 요 구간만 알 수 있어요. 요 구간이 있냐, 요 구간에 있나, 요 구간에 있나. 어느 구간에서 생산하는 게 최소 비용점이 있을까. 붕어빵 하나 만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런 그 생산점이 어느 구간에 있을까. 이거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생산성과 곡선만 가지고 비용도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성과 생산비는 역의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좋아지면 비용은 생산이 좋아지면 비용은 다운되는 거고 생산성이 나빠지면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역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3단계의 특징은요. 노동의 한계 생산비 마이너스입니다. 노동이 한계 생산비 마이너스면 노동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아예 3단계는 비효율 영역입니다. 그 비효율 영역에서 최소 비용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끼고. 근데 1단계, 2단계는 그래도 한계 생산물이 양이니까 노동이 낭비는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효율이고 기술적으로 효율입니다. 기술적으로 효율적 부가이고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효율적 부가입니다. 근데 이 두 단계 중에 어디에 최소 비용점이 있을까?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의 구분이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평균 생산이 올라가는 구간이 1단계고요.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2단계가 있거든요. 3단계는 아예 제끼고 이게 노동이 낭비가 되니까 제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 노동자 한 명당 생산성이 올라가면요. 아직 분석은 안 했지만은 이 붕어빵의 하나당 비용, 평균 비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생산성과 비용이 역관계니까 이 한 명당 생산성이 좋아지면 이 붕어빵의 하나당 비용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단계까지는 AP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비용을 그려본다면은 붕어빵 하나당의 비용 원가선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1단계까지는 최소 비용점이 없죠. 없고 여기 이제 와가지고요.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에 최저를 찍고 비용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존재하는 영역이라서 요 2단계를 경제적 효율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비용점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 해서 영역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를 사절 분석할 때 비용 가치 분석할 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단계에 반드시 최소 비용점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구간만 알아두세요. 단기 생산에서 AP 최대부터 MP0 구간까지 요까지 요게 이제 생산의 2단계라 해가지고 요 안에 최소 비용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단기 생산자, 단기 생산 법칙과 뭐 균형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자, 그럼 3절로 넘어가서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장기 생산의 균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장기 생산은, 단기 생산은 잊어버리세요. 장기 생산과 단기 생산 다른 개념입니다. 잊어버리고 장기 생산은 따로 공부하십니다. 자, 장기 생산은 반드시 노동과 자본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생산 함수는 이렇죠. Q는 L, K 이 두 개 다 가변투 힘입니다. 장기는 반드시 같이 내려가야 돼요. 노동도 느리고 플러스 기계 설비도 내려가면서 빵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 장기 생산입니다.
그리고 장기 생산의 법칙은 이 노동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기계 설비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요소와 Q의 법칙, 이게 다 장기 법칙입니다. 장기 생산 법칙이란 노동의 이야기 해보자. 기계 설비의 생산성이 어떻는가 보자. 그건 단기입니다. 장기 생산 법칙은 모든 요소와 Q의 법칙이 장기 생산의 법칙입니다. 그거부터 구분하시고 개념부터.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험할 수 없으니까 또 경제학자들이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역시 일반적인 장기 생산의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요걸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수식을 좀 조작하면 람다의 이성의 Q, 그 다음에 람다 L, 람다 K 이렇게 적어봤을 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동과 자본을 각각 람다배에 늘렸을 때, 뭐 2배든 3배든 했을 때, 이 산출물이 람다배 이상이냐 이하냐를 보이기 위한 식입니다. 네. 보이는데, 자, 처음에는요, 이거 한 명, 2명, 2대, 3명, 3대 이렇게 내려갈 때, 처음에는 이가, 요 이성이 1보다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2배 내리면 Q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배수로도 물어볼 수 있고 시험에 퍼센테이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2배 내리면 2배 이상, 또 10% 내리면 Q는 10% 이상 증가되는 현상. 이게 처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옆에 숫자, 책에는 없지만 내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Q인데요. 처음에 한 명, 한 대 하니까 10개라고 가져갑시다. 2명, 2대 하니까 30개. 이보세요. 2배가 하는데 2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3명, 3대 하니까 100개. 이렇게. 처음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대충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다가, 요로 되는 법칙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규모에 관한 수학, 출제에 따라서 수익, 보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수익, 보수, 체증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는 규모라는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이 규모가 붙으면 투스케일, 붙으면 장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도 규모에 관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중간 규모쯤 가면요, E가 1인 경우가 나타납니다. 중간 규모쯤 가면은 여기 그때는 이제 2배 내리면 딱 2배, 10% 내리면 딱 10% 증가하는 현상이 중간쯤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중간쯤이 한 10명, 10대를 합시다. 여기 이제 10,000개라고 했을 때요, 11명, 11대 넣으니까 여기 10% 증가했죠? 10,000개 10%는 100개니까 11,000개. 12명 넣으니까 12,200개. 이렇게 돼요. 이런 양상이 중간에 약간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 이제 10% 하니까 10%. 또 20%, 20%. 아니, 10,000개 10%는 1,000개조차 안 잡았습니다. 100개는 요 1%죠. 10,000개 1%. 이거 1,100개, 1,200개. 여기 10%니까 10% 증가하면 11,000개잖아요. 11,000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겠어. 20% 증가하면 20%니까 12,000개. 이렇게. 이런 양상이 중간쯤에 나타나요. 이걸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수익, 보수, 불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나중에는요, 규모가 방대해졌습니다. 방대해졌어요. 그럼 그때는 E가 1보다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2배 내리면 2배 이하, 10% 내리면 10% 이하로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50명이랍시다. 50명, 50대가 아주 규모가 커졌다 합시다. 여기가 이제 10만 개라 합시다. 붕어빵 10만 개. 그럼 51명, 뭐 계산하기 쉽더라 합시다.
50명의 10%가 55죠. 근데 그럼 10만 개의 5%는 이거 10% 아닙니까? 10% 증가했는데 10만 개의 10%는 만 개죠. 만 개, 11만 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10% 증가했는데 10%보다 덜 증가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규모가 방대해지면 이래요. 그럼 이걸 규모에 관한 수학, 수익, 보수, 체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현실에 실험해 본 결과 이렇게 경제학적 논문 쓸 때 이게 전부 다 실험합니다. 이렇게 딱 실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나오더라고요. 현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런 데다가 처음에 요거 뗐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장기 생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말을 구사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어찌 되겠어요? 비용은 생산성과 역관계이죠. 예, 비용은 이거하고 역관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은 이제 처음에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이 되니까 비용은 규모에 대한 비용이 체감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산성과 비용은 역관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단서가. 이 생산성이 좋아질 때 비용이 다운되고 이 역의 관계를 가지려면 물론 반드시 단서가 필요한데요. 이 무슨 단서냐면은 여기에 지금 비용은 뭐냐면 기업이 노동사들이고 기계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노동사들이려면 임금 줘야 돼요. 기계설 이 자본이라고 하면 자본사들이려면 이자 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업에게 비용입니다. 이걸 사들일 때 임금이나 이자율이 일정해야 돼요. 이게 변해버리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해서 비용이 반드시 다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동과 자본을 사들일 때 이 생산성은 좋아져요. 근데 이 노동을 사들일 때 점점 임금이 비싸져 버리고 점점 이자가 비싸져 버린다면 반드시 비용은 다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산성은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생산성과 생산비를 진짜 역으로 따지려면 단서는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단 요소가격이 지금 기업한테 비용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사들인 데 들어간 비용인데 임금이나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아줘야 됩니다. 깔아줘야만이 생산성과 비용이 완전히 역관계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확실히 공부하고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때는 규모에 대한 비용은 점점 체감하겠죠? 그죠? 자, 규모에 대한 수학이라는 게 생산성입니다. 수학이 체증하니까 규모에 대해서 비용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요걸 오히려 요 말을 더 쓰죠. 규모의 경제라 부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규모를 내려가면서 붕어빵 만들 때 비용이 점점 다운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인데요. 이것의 원인은 이거죠. 규모에 대한 수학이 체증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래 되니까 한 명, 두 명씩 할 때 이게 10개, 30개, 100개 이리 나가니까 그래요. 역사나 이건 붕어빵 하나당 비용은 점점 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규모에 대한 비용이 불변하다가 여기 때는 이제 수학이 체감하니까 규모에 대한 비용은 점점 체증하겠죠. 이게 규모의 비경제라고 하는데 규모의 비경제는 뭐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산 법칙과 이제 비용 법칙이 이렇게 역관계를 이제 단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게 원인이고 결과라 보시면 돼요. 이 원인 결과 이렇게. 그 반대로 하면 이제 수학 체증하는 비용 체감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제 이거 중요해요. 규모 경제. 그다음에 수학 불변, 비용 불변, 수학 체감 물론 규모이지만 수학 체감, 비용 체증 이렇게. 이거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장기 생산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은 참고에 앞에 배웠던 단기 법칙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장기 법칙하고 관계를 이야기 좀 해놨습니다. 정리도 해놨고요. 뭐 정리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단기 생산은 처음에 약간 체증하다가 체감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하다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거쳤다가 대규모로 바뀌면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으로 바뀐다. 또 비용도 이렇게 역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단기 법칙과 장기 법칙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장기는 단기고, 장기는 단기고, 장기는 장기입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할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장기에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을 띠고 있다 해서 단기 법칙도 수학 체증할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에 있다고 해서 단기 법칙도 수학 불변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죠? 단기와 장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기업이 이 두 개의 달을 내려가는 이 장기 법칙에서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 단계를 띄고 있다 해도 갑자기 이 기업이 단기 생산한다 합시다. 단기는 하나는 고정하고 하나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요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단기 생산해 보면요, 이걸 고정해 놓고 이걸 내리면 수학 체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책에 쭉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연결하지 마세요. 단기와 장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책 뒷페이지 보면 참고에 또 이제 용어들 계속 옵니다. 여기 범위의 경제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동차함수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런 용어를 또 설명드리면, 범위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뭐냐?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 규모의 경제는 금방 확실했죠. 기업이 붕어빵 하나 만드는데 규모를 내릴 때 수학이 체증하여 비용이 점점 다운되는 거죠.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어 나가는데 공장 규모를 점점 내려갈수록 이 붕어빵의 원가가 점점 다운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인데, 범위의 경제는 뭔가 하면은 규모의 경제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범위의 경제는 그 책에 적힌 대로 이 같은 원료로 만드는 유사한 상품 있죠. 그 있잖아요. 소가죽으로 같은 원료로 만드는 소가죽 구두와 소가죽 지갑, 이런 거 유사한 상품. 이런 제안은 같은 원료로 만든다. 이 제안은 요 두 X를 하고 이걸 Y를 합시다. 이런 경우는 한 기업이 다 만들어내는 게 따로따로, 구두는 따로, 또 다른 기업이 지갑은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생산량이 똑같을 때 한 기업이 다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비용에서 유리하다. 그게 범위 경제입니다. 유사한 상품의 경우에 한 기업이 다 만들어내는 게 생산 비용에서 유리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금광제야 구두회사죠. 금광제야 매장에 가보니까 진짜 메인 상품은 구두겠죠. 근데 구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소가죽으로 만든 지갑, 벨트, 가방, 가죽 잠바 이런 같이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유리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 원단을 이렇게 크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2가 구두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이랍시다. 그럼 3분의 1력은 짜투리 남은 거. 구두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갑하고 같이 만드는 그 기업이라면 짜투리 가죽 원단을 지갑 만들고 벨트 만들 수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 원료 사용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 할 때도 같이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책에 적힌 대로 이 유사한 상품 같은 거는 한 기업이 다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비용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범위 경제로 용어 하나 주시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용어가 밑에 동차함수라는 용어입니다. 자, 동차함수가 뭐냐? 동차함수. 자, 보세요. 아까 이 장기 생산의 일반적인 법칙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의 장기 생산 법칙이겠죠. 현실에 실험해 본 결과니까.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제 장기 함수를 낼 때요, 시험을 낼 때, 구체적인 장기 함수를 낼 때,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자꾸 이게 변수 보세요. 이게 규모가 2가 1보다 컸다가 1이 됐다가 1보다 적다 이 바뀌어 버리면, 즉 변수면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계산 문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어 버리면 계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해서 2를 상수로 잡아놓은 거예요. 2를 상수. 현실이야 여기 변수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변수겠지만, 이걸 상수로 잡아놓은 거죠. 상수.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E가 만약에 여기 2 다음에는 뭐 2선 딱 상수죠. 그럼 여기 이제 요 특징의 함수인데 이 법칙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고정대가 있으니까 요 두 배 내리면 이거는 2배의 제곱으로 늘어나죠. 이 상황이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면 처음부터 여기 1승이면 요 상황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2배 하면 딱 2배. 예? 이게 처음부터 일어나가 끝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게 이제 0.5다. 0.5면은 요 상황인데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함수인데 처음부터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이 작동하여 끝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게 E가 상수로 되어 있는데 동차 함수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 시험이 되겠죠. 구체적인 장기 함수를 낼 때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필요한 함수라고 보면 돼요. 현실에는 아마 이 지구상에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현실에는 이런 동차 함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없는데 시험에서는 오히려 E가 상수로 되어 있는 그게 시험에 더 잘 옵니다. 그래서 동차 함수가 여기 이제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책에 보면 동조 함수라 되어 있는데 동차 함수가 원래 수학적으로 보면 동차가 동조 함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뭐 경제학에서는 뭐 별 차이 없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차적이다, 동조적이다, 이렇게 같은 말로 보면 되고요. 하여튼 동차 함수는 뭐다? 장기 함수를 말하는데 E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함수, 시험을 위한 함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1차 동차, 2차 동차, 3차 동차 해가지고 얘들을 6개, 4개, 4개 이렇게 예를 적어놨죠. 그거는 시험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 함수 보면은 콥다갈라스니 뭐 레온티에프니 뭐 선형 함수니 이렇게 되지 나중에 배우면 돼요, 여러분. 배우는데 그런 구체적 장기 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요. 딱 보고요. 이거 몇 차 동차 함수네? 이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예제를 우리 책에 예제를 14개 함수나 구체적 함수를 들여놨죠. 요 뒤에 배우고 난 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안 봐도 되지만 요 함수들 배우고 난 데는 이거 딱 보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수 딱 보고요. 이거 몇 차 동차 함수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도요. 여러분 요 동차 함수 중에도 제일 계산이 쉬운 게 뭐예요? 2승이 쉬워요. 0.5승이 쉬워요. 1승이 쉬워요. 1승이 제일 계산이 쉽죠. 2배 하면 딱 2배. 10%, 10%, 10%. 계산기 안 들이더라도 알겠죠. 1승은. 그래서 그 동차 함수들 중에 또 시험에 제일 잘 나는 게 1차 동차입니다. 1차 동차. 계산이 쉽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계산기 두들기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쉬운 1차 동차를 제일 많이 내죠. 1차 동차가 제일 쉬운 거죠. 네. 자, 뭐 그런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예제도 14개의 구체적 장기 함수는 그 책에 쭉 나중에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함수를 나중에 배우는데 다 배우고 나신 데에는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1차 동차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게 1차 동차다. 1차 동차는 이거죠.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 동차라는 거죠. 동차. 근데 1차가 아닌 거는요. 2차 동차니 0.5차니 이런 거는 2차인지 3차인지 아니면 0.5차인지 0.6차인지 0.7차인지 그까지 몰라 되고요. 단지 규모의 1 이상이면 2 이상이면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다. 그 다음 0.9 이하부터는 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동차인데 0.9니 0.8이니 그까지 몰라 되고요. 이거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구나. 그런 것만 알면 되고 1차 동차는 반드시 여기 1차 동차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거 이제 참고에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넘어가면은 이제 장기 생산자 균형 이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생산의 법칙을 이제 공부한 거고요. 이렇게 쭉 이제 용어들 익히시고 하면 되고 이제는 이제 진짜 기업이 주어진 예산으로 노동사들이고 기계사들이가 붕어빵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장기 생산자 균형 이론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공부해보면 장기 생산자 균형 이론. 이거는 우리가 등량곡선 이론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3장에서 배웠던 무차별 곡선 이론과
98% 똑같은 이론입니다. 2%는 차이 납니다. 이제 나중에 2% 차이 나는 걸 딱 정리하면 되고 98%가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복습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복습 수준으로. 왜 이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요, 이 등량 곡선 이론, 이것도 약자는 똑같네, 그죠? 이거는 인디퍼런스 커브고, 이거는 아이소 퀀티티 커브. 이게 왜 똑같은 이론이냐는 거죠.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이 A라는 소비자가 자기 주어진 소득 하에서 XY 사 먹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사 먹으면 효율적 소비가 될까? 이걸 연구한 이론이죠? 시장에 가면 이제 X제 가격을 보고 X제 몇 개, Y제 가격 보고 Y제 몇 개 사 먹으면 이거 결합을 하면 어떻게 효율적 소비가 될까? 이걸 연구한 이론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거 3장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금방 우리 3장 끝냈잖아요. 이거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지금 등량 곡선이 A라는 기업이 자기 주어진 예산 하에서 사들이는 거는 노동과 자본을 사들이죠. 시장 가면은 임금에 의해서 노동 사들이고 이자율을 보고 기계 사들입니다. 이걸 몇 대 사들이에 결합하면 붕어빵을 가장 효율적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거죠?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기업, 주어진 소득하, 주어진 예산하, XY 사먹고 이런 노동 자본 사들입니다. 목적은 효율적 생산, 목적은 효율적 소비.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98%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량 곡선 이론 제가요 아주 그 복습하듯이, 요거 복습하듯이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이 대칭제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차이점이 2%밖에 안 되니까 그 2%가 차이가 뭔지 이제 그것만 이제 차이점만 딱 지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무차별 곡선 이론을 다 여러분 100% 이해하셨다면 저는요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이하 동문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 이론 다 100% 이해 안 됐죠? 오히려 무차별 곡선 이론을 복습한다고 하고 이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을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설명할 때요, 두 가지 그래프를 이용했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요. 이게 똑같습니다. 무차별 곡선과 똑같은 개념인 등량 곡선, 그 다음에 예산선과 똑같은 개념인 등비용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예산선이 해도 되는데 여기 예산선의 말을 썼기 때문에 등비용선이라 적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래프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래프 아이소 등량곡선이라. 자, 등량곡선이라 뭐냐? 무차별 곡선 자꾸 생각하십시오. 무차별 곡선. 자, 이 기업이 이런 생산함수를 가지고 장기 생산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사들이가 결합해가지고 붕어빵 만들어요. 사들인 게 노동하고 이제 자본 설비니까 이제 좌표가 나옵니다. 이 원점이고, 노동자 투입량, 기계 투입량입니다. 여기 있는 각 좌표의 점들은 뭐죠? 이 기업이 기계는 몇 대, 노동은 몇 명 이용해서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생산 조합점들입니다. 이 중에 등량, 말 그대로 등량, 붕어빵을 동일한 양을 만들게 해주는 생산점들의 연결 궤적서입니다. 동일한 양, 빵을 동일한 양을 만들게 해주는 생산 조합점들의 연결 궤적선이 등량곡선입니다. 우리 무차별 곡선은 뭐죠? XY 먹으면서 동일 효용을 느끼는 소비점들의 궤적이죠? 동일 효용을 느끼는 소비점들의 궤적. 이는 동일 생산량이 되게 하는 생산점들의 궤적. 자,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적 경우, 여기 유익요소고, 여기 유익요소이고, 아무 관련 없을 때는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볼록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붕어빵 10개를 동일하게 만드는 생산점들의 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개, 이거는 30개, 이거는 20개, 이거는 30개. 무수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우상방으로 갈수록 더 많은 생산량이 10개, 30개, 10개, 20개, 이렇게 우상방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더 많은 등량곡선들이고요. 이 선상은 전부 동일 생산량입니다. 요거의 모태는 뭘까요? 자, 우리 무차별 곡선의 모태는 효용함수였죠. 근데 요거의 모태는 요 생산함수네. 이 생산함수가, 이게 이제 일반화 시켰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요 선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효용함수가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듯이 생산함수가 등량 곡선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특징이 똑같아요. 우하향한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서로 다른 등량은 교차하지 않는다, 또 우상방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더 많은 등량이다. 뭐 성질은 똑같아요. 무차별 곡선과. 자, 그리고 우리 접선의 기울기도 공부합시다. 이제 복습시켜 드릴게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 한계 대체율이라고 했죠. 등량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인데 이거 테크닉 값만 추가합니다.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럼 우리가 한계 대체율도 같이 복습해 드릴게요. 한계 대체율은 내가 x제 하나 먹으면 동일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y제를 몇 개 줄여야 될까? 이거죠. 그럼 이거 이제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테크니컬 이거 추가합니다. 기술적 한계 대체율입니다. MRT에서 약자고 테크니컬이거든.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랍니다. 그럼 델타 L분의 델타 K. 이게 뭐냐? 노동자를 한 명 더 투입했다. 붕어빵 만드는데 노동자 한 명 더 투입했다. 예전하고 같은 양의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에는 몇 대를 줄여도 되나? 이거죠. 기계를 몇 대나 줄여야 같은 양이 되지? 이거죠. 노동자 한 명 투입했을 때. 요거는 X제 하나 먹을 때 예전하고 같은 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Y제를 몇 개를 줄여야 될까? 이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X제 하나와 효용이 동일한 Y제량입니다. 이거는 노동자 한 명 투입해 같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는 몇 대를 줄여야 되나? 이건데 이 투입된 노동의 생산성과 맞먹는 기계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붕어빵집이요. 노동자를 한 명 투입하는데 알바를 한 명 투입했어요. 알바. 전혀 붕어빵 생산에 기술도 없는 초보를 한 명 투입했어요. 초보 노동자를 한 명 투입했어요. 그러면 초보니까 붕어빵 몇 개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고 그 한 명을 투입했는데 예전하고 같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를 몇 대를 줄여야 되냐? 아마 0.1대 정도 줄여야 돼요. 0.1대. 이게 생산성이 별로 안 좋은 노동자 아닙니까? 0.1대 줄여야 같은 양이 될 거예요. 근데 자, 요 한 명은요. 이 붕어빵 생산의 달인을 갖다 TV 보고 그 붕어빵 생산의 달인이 있더라. 그 사람 초빙했어요. 월급은 많이 주겠죠. 달인을 초빙했어요. 이 사람은요. 붕어빵 생산의 달인이라 엄청나게 붕어빵을 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는 아마 기계를 오히려 3대나 줄여야 돼요. 기계를 3대나 줄여도 이 사람 한 명 투입한 게 생산량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0.1이고 이거는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3이죠. 그럼 여러분 MRT에서 높다는 게 뭐예요? 이 투입된 노동자가 생산성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죠? 그렇고 자, 우리 요것도 내가 X를 좋아할수록 Y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RS가 크다는 거 한 개에 2개보다 한 개에 3개면은 이 사람이 X를 훨씬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거 비슷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속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